누가복음 제15장 17절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해주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생명의 비밀은 회복입니다. 생명은 그대로 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과 영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십시다. 자,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Who am I? 많은 연구가 진행될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는 99%가 양육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내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것, 유전적인 것은 99%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다면 우리 옛날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복을 받고 태어나면 평생 복된 거고 복 없이 태어난 사람은 몸부림을 쳐봐야 정말 복이 없는 거죠. 제가 이빨이 좀 건강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충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조그만한 게 있어서 하나 치료를 받았지만 그럼 제가 이빨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빨이 약한 사람이 저처럼 살았더라면 아마 지금 털리를 분명히 끼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건강한 이유는 치과 의사분들도 그러시지만 그냥 건강한 치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분이 그래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금 차이는 만들어내지만 뭐 이빨이 원래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야 소용이 별로 없는 거라고 그래요. 보충도 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치료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것, 그건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자, 아동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이론이 있죠.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psychosexual development. 그래서 인간의 가장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성장을 관찰함으로 인간이 이렇게 자라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에릭 에릭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이코소셜, 사회심리학적,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육체적으로 기능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에 들어간다.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 그 속에서 인간은 자라난다. 장 피아제 같은 사람은 카그니티브, 인지 발달, 관계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인식해 나가는 거죠. 이 컵이다 그런다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이 컵이라는 걸 처음에 배웠던 때가 있죠. 어떻게 이것을 인식하나, 이것과 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 가지의 주요 디벨롭먼트 차트는 설교 노트 뒤에 제가 붙였습니다. 요즘은 뭐 하도 시절이 좋아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가 보니까요, 정말 전문가만큼 하려면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자료가 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직접 보시면 되겠고, 저는 오늘 얘기는 attachment theory, 애착 이론에 집중을 둘 텐데, 그 전에 이제 이런 발달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먼저 보십시다. 이 긴장된 상황, 이렇게 사람 앞에 이렇게 서는 거 굉장히 긴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야, 이 사람들이 그냥 내가 좋아서 다 여기 와 있구나 그리고 방방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엔 다 두 가지 다 있어요. 아이 속에. 그러다가 자라나면서 한쪽으로 성향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적인 아이를 보고 자꾸 왜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그런 성향화가 이루어졌나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심리적, 인격적 이 성장의 기본은 6세까지 99%가 이루어집니다. 말이 90%에서 99% 그랬지 99%가 이루어집니다. 7세 이후는 반복이에요. 반복이란 말은 교정할 수 있는 찬스. 나에게 아픈 것은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긴다. 근데 재밌는 건 이 7세가 학령기예요. 옛날에도 7세가 학령기였어요. 지금도 7세가 학령기예요. 오늘 아동 정신질환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가 시작하는 시기가 7세를 전후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뭘 발전하고 안 발전하고 상관없이 생명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동의 시기의 중요성은 모든 걸 처음으로, 엄마도 처음 만나, 아빠도 처음 만나. 아동 시기의 특징은 모든 것을 처음으로, 모든 것을 처음으로. 이 이제 성장기에서 제가 한국 사회와 교회에 관계되는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학문기에서 난금기. 프로이드는 이 인간의 동물적 성장, 육체적 성장, 이 본성적 성장을 가지고 처음으로 인간 발달을 이해한 사람이죠. 당연하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엄마 젖을 빠는 거죠. 빤 다음엔 뭐예요? 배설하는 거죠. 학문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중심의 시대에서 남근기라고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제 성기기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 소변을 배뇨할 때는 자기의 컨트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한 단계가 높아요. 그래서 이 학문기에서 남근기로 옮겨가는 이때가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깊은 각인을 시키는 때입니다. 대소분 훈련을 하잖아요, 학문기에. 이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도와주고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면 아이는 아타나미, 자율성이 생겨요. 자기가 자기인 것이 별로 두렵거나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때 엄마가 잘못했다고 혼을 낸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태어나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다 이제 난근기로 건너가면 이성 부모와, 여러분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여성인 경우에는 일렉트라 컴플렉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니고 있던 성적인 구분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하죠. 이때를 편안하게 잘 해주면 이니시에이션, 주도성이 생겨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나로서 해보는 것에 기쁨을 누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이제 잘 못해주면 내가 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뭘 한 것은 꼭 틀릴 것만 같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눈치를 살피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학문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치심, 이 남근기에서 중요한 것은 죄책감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하는 이유는 그 얘기는 정신 심리학자들에게 더 잘 들을 수가 있고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우리 동양 문화는 유교 중심의 문화예요. 유교 문화는 수치를 중심으로 한 문화입니다. 서양 문화는 이제 그래도 기독교가 뿌리가 되는 바람에 죄책감 중심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수치심 문화가 더 하등이에요. 죄책감 문화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굉장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잘 극복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수치심 문화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서열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말했으면 아버지가 말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 서양 문화는 아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동양 문화는 아빠가 말했으니까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서열이 중요하니까. 그 아이들도 교회 와서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딴 얘기하면 선생님 성경 공부 시간에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그렇지,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해도 되지, 다른 기회에 해도 되지, 이렇게가 아니고 저게 건방지게 선생님한테 지금 뭐가 먼저 앞서가는 거죠? 서열 순위가 앞서가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계열, 무슨 파, 전부 끼리끼리 교회에 와서도 자기 계열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화급 문화예요. 그래서 예의를 중요시하지만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는 윤리적으로 아주 낮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단 말이죠. 왜 그래요? 수치성 중심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당장 경험을 시켜드릴게요. 너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 내가 이렇게 말하니 기분이 어떠니? 대번에 기분이 안 좋아지시죠? 뭔가 이렇게 좀 거북해지죠. 왜? 내 말의 내용이 맞았느냐 틀렸느냐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서열이 뭐냐 이거지. 어쨌든 그런 좀 우리에게 적용점을 좀 본 거고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이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어요. 제일 먼저가 뭐예요? 자폐증이죠. 특별히 우리 한인 어린이들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자폐증이 88명에 하나씩입니다. 대개. 한국은 38명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펜과 조지 워싱턴 대학이 합작해서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자 자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우리 이 잘 살아보세 시대를 지난 이 생존기 문화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도 불행하며 자녀들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좀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기다려져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자폐증은 이 뇌의 이상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폐증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런 자폐증을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반응애착 장애라든지 무슨 발달 장애라든지 아동 우울증 이런 걸 가지고 자폐증이라고들 흔히 불러요. 이 자폐증에는 세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작용 장애가 있어요. Social Interaction Impairment가 있는데 뭐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없는 것처럼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눈 맞춤이 잘 안 되고 껴안거나 심지어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반응을 할 때 어색해요. 왜냐 그러면 그 관계를 이해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배워가지고 저렇게 할 때 목사님을 볼 때 이렇게 인사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반응을 합니다. 감정은 극단적인 감정 외에는 거의 표현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남성의 99%는 자폐증이구나. 화를 낼 때 외에는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Communication Impairment인데 언어가 잘 안 되죠. 심지어 부재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폐증 중에는 언어를 아주 잘하는 자폐증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의 전달보다는 굉장히 인지의 발달로 나타나는 그런 언어입니다. 반향언어를 많이 써요. 너 집에 갔다 왔니? 이러면 다른 애들은 갔다 왔어요 이러잖아요. 얘는 집에 갔다 왔어요. 학교에 왔구나. 네, 학교에 왔어요. 이렇게 단어를 따라하는 반향언어.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체계가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차 타고 학교 간다 이래야 되는데 학교 차 타고 간다, 뭐 간다 차 타고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어적인 걸 이해 못해요. 말문이 막혔다 이러면 그러면 말의 문이 어디에 있나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음성 조절이 어려워요. 기계적이나 단조롭거나 굉장히 특정 단어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 imagination impairment. 그래서 얘는 자동차 이 장난감을 주면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놀 때 어떻게 해요? 막 달리는 거, 가다가 막 사고 나는 거, 뭐 다른 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 이런 걸 막 놀잖아요. 얘는 그냥 네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걸 뿐이에요. 그래서 별로 관심을 못 느끼죠. 이 자폐증은 이것이 뇌 구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대개 자라나면서 극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의해야 될 증상들이 있어요. 그는 성인이 되어까지 계속되고 실제 의학적인 의미에서 자폐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복잡하고 연속적인 움직임을 리추얼적으로 해요. 잠잘 때가 되면 꼭 그 단계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식사 때가 되면 꼭 그런 행동을 거쳐서 그 자리에 딱 거쳐서 그 자리에 딱 앉으면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식사가 돼요. 그런 것들이죠. 특정 물건에 이제 집착을 합니다. 광택이나 모양이나 느낌. 그래서 음식도 특정 색깔이나 맛이나 냄새가 나면 못 먹거나 그것만 먹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날짜, 시간표, 번호 이런 것은 숫자 순서에 그래서 자폐증 있는 아이 중에 이제 그런 계통에 발달된 아이는 2011년 3월 16일이 무슨 요일이어서 그럼 탁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레인맨 영화에서 보잖아요. 원인은 뭐냐? 이 아동 질환의 원인은 제가 모두 미리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유전적, 기질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왜 그러는지 모른다. 그냥 걔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 정말이에요. 뭐 온갖 원인을 찾아내지만은 아직까지 찾아지지 않았어요. 찾아질 수 없을 거예요. 이 자폐증에는 특정 분야에는 천재적인 모습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프린스턴에 가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그 부인이 맨날 샴푸는 머리 감는 거, 비누는 얼굴 씻는 거. 자기는 왜 그게 구분돼야 되는지. 그냥 비누로 다 하면 너무 편한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치료는 언어 치료, 뭐 감각 통합 훈련, 놀이 치료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치료가 전문적으로 봐서 정말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이 전문 치료사 옆에서 부모가 배워서 같이 해주면 제일 좋죠. 뭐 이 아동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치료도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아이가 뭐를 표현하고 싶은지, 감정을 어떻게 느낀다는 건지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치료를 하든지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냥 엄마 아빠가 내가 옳다는 걸 아이들한테 시키려고 하지 아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전혀 들어주지 않는 거죠.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많이 들으시겠지만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이 산만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들어, 1시간을. 공공장소에서 충동 조절이 안 돼요. 애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누가 안 가르쳐도 당연히 어느 정도 프라프라한 액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제시시키면 제시키는 어른한테 침을 뱉는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것을 행동으로, 충동적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 그러면 충동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령기의 한 15% 정도가 이 ADHD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폐증과 다른 것은 이것은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양육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인지기능 검사, 심리 검사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ADHD가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애는 집중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싫어해서 문제지. 왜? 컴퓨터 게임하면 3시간, 4시간도 좋아요. 그건 집중이 아닙니다. 컴퓨터 게임은 1초에 15회에서 36회 테크니컬 체인지가 화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중이 아니에요. 그 변화에 자극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 게임 중에 50회가 넘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사람 완전히 미치광이 만들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는 텍스트북에 변함없는 검은 글씨가 적혀있는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게임에 사로잡히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9가지 여기에 증상들 중에 6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필요하면 전문의도 상담하실 필요가 있어요. 9가지가 뭐냐?
부주의로 실수를 잘하고 계속 꼼지락거린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래 앉아있지를 못한다. 그건 우리 얘기네. 긴 설교에 앉아있지 못하는 우리 얘기예요. 경청하지 못하고 가만히 못 있는다. 계속적인 관심이 부족하여 과제를 끝내지 못해요. 계획적인 일을 못하고 체계화시키지를 못해요. 공부를 싫어하고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합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질문 중간에 불쑥 대답을 해요. 쉽게 정신을, 외부 자극에 그냥 계속 반응을 해야 되니까 쉽게 정신을 빼앗기고 차례를 못 기다려요. 건망증이 심해요. 일상적인 생활을 잘 잊어먹어요. 활동을, 일상적인 활동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 자폐증에는 ADHD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냥 과잉 행동, 충동 우세요. 이거는 아이가 발을 리러럴리 땅에 못 붙이고 있어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라고 하는 건 차례를 못 기다려요. 말을 끝까지 못 들어요. 질문을 끝까지 못 듣고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복합형은 정말 힘들죠. 연계 증상들이 있는데 특장애, 뚜레 증후군, 품행장애, 이 학습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장 후에까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ADHD가 확실하면 분명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청소년기까지 한 70%가 계속되고요. 성인기까지도 50%에서 65%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업 성취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심장질환, 비만, 온갖 약물 사용 등 이런 것들 부작용이 성인 때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혼율, 직장 부작용성이 증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ADHD가 있는 분들은 직장 이직률이 없는 사람보다 52%가 더 높습니다. 도움의 방법들은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발견이 된 것이 있는데, ADHD가 있는 아이들이 납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납을 이렇게 씻어주는 아연의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균형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뇌가 발달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신기해하는 것은 왜 신기한지, 그것을 왜 신기하게 느끼는지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대화할 수 있게 해주고, 뇌 발달에 사실은 관계된 것이죠. 그리고 그게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감정적, 관계적 평안이 필요하고, 징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징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아이를 억지로 앉혀놓고 하여튼 1시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죠. 원인은 뭐예요? 유전적, 생물학적, 기질적, 심리적. 뜻은 뭐라고요? 모른다. 그냥 그럴 뿐이다. 자, 이제 틱장애, 뚜렛 증후군. 뚜렛 증후군이라는 것은 틱장애에 음성장애가 합쳐지면 뚜렛 증후군이라 그래요. 프랑스 의사 뚜렛이 발견했다고 뚜렛 증후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성장애라는 거는 이런 아이들 있죠. 소리를 킁킁 이러고 내고 댕긴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욕을 계속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죠. 자, 이 틱 장애는 의지와 무관하게 이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죠. 머리를 이상하게 흔든다든지, 눈을 찡그린다든지, 깜빡거린다든지. 제일 흔한 틱 장애가 뭐예요? 다리 흔드는 거. 팔다리, 어깨를 이상하게 계속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대개 남자에게 나타나요. 남자가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이 남성 염색체에서 이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틱장애나 뚜렛 증후군은 되게 어릴 때 나타났다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벌써 말씀드려서 언제 나타난다고요? 7세를 전후해서 나타납니다. 되게 어릴 때 나타났다가 없어지는데, 확실하게 1년 이상 계속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되는 거니까요. 처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틱장애는 자기가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계속 멈추고 살면 되지. 그 말은 그 아이한테 물구나무를 설 수 있다고 물구나무를 서서 살아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학교 가서는 좀 참아야죠. 아이들이 놀려대고 하니까. 집에 와서 실컷 해라. 아이가 학교 가서 참느라고 고생했단 말이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작이 되는데 나는 그거 못 참느냐 이러면
정말 곤란하죠. 이 틱장애의 원인은 뭐라고요? 유전적, 생물학적, 기질적, 심리적. 의미는 뭐라고요? 모른다. 그냥 그럴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또 좀 염려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아동 몽유 증상이죠. 아이가 꿈꾸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닌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뭐 뛴다든지 이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신경 쓰신다? 물어보세요. 기억하는지. 그럼 되게 기억 못해요. 그건 아이기 때문에 꿈을 어른보다 훨씬 더 활동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꿈의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아이가 그걸 기억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움을 좀 받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게 심하다면. 그러나 대개는 아동 몽유 증세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나누는 것은 애착 이론입니다. Attachment Theory. 이게 대인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참 대인 관계가 풍성하면 삶 전체가 풍성해지는 것인데 안타까운 면이에요. 그래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폐와 구분이 돼요. 자폐는 치유가 안 되지만 이건 후천성이에요. 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애착 이론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존 볼비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로렌스라든지 이런 학자들의 동물 연구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이 어미와 새끼 사이에는요, 이 새끼가 어미에게 자기의 보호와 자기를 지켜주는 본능, 어미 속에 있는 본능을 자극시키는 자극 기제를 어태치먼트 메커니즘을 새끼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가 그걸 자극을 하기 때문에 어미가 목숨 걸고 새끼를 보존해요. 새끼를 5마리 낳았는데 먹이를 갖고 와서 4마리는 주는데 1마리는 안 줘요. 굶겨 죽여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왜 그러죠? 그 새끼 속에 어태치먼트 메커니즘, 애착 증상, 애착 기능을 자극시키는 이 기능이 새끼 속에 없는 거예요. 장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마리의 새끼가 있는데 그 많은 먹이를 물어다가도 4마리에게만 주고 그 1마리는 굶여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구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이하고 엄마도 만나면 그냥 저절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라크라는 16세기의 철학자죠, 사상가죠. 그건 인간을 타블라 라사라는 거는 텅 빈 판이다, 백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어떻게 주입시키냐에 따라서 인간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아니다. 인간 속에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어태치먼트 메커니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런 그 로렌스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연구한 거 유명하죠. 그 오리가 알에서 딱 깨어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보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임프린팅. 그리고 그것에게 애착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 엄마 뒤따라가면서 뒤뚱뒤뚱 하는 게 애착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뒤뚱뒤뚱 하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뒤뚱뒤뚱 하는 걸 더 사랑한다고. 근데 문제는 동물은 이게 장애가 안 되어 있는 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동적 반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가 우울증에 빠졌다든지 엄마가 아빠하고 싸웠다든지 이러면 애는 어태치먼트 메커니즘을 이렇게 발동을 시키는데 엄마가 반응이 없는 거죠. 동물은 죽어요. 인간은 죽지 않아요. 뭐가 생겨요? 인격에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들 이렇게 이제 뭐 특집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불쌍해서 자기가 데려다 기르겠다고 이제 데리고 와요. 한 달도 못 돼서 어떻게 돼요? 죽이고 싶죠. 저게 저러니까 그렇게 당했구나 싶죠. 왜? 걔는 애착 기능이 완전히 소진돼서 없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무슨 사랑할 만한 반응을 보여야 애를 사랑하겠는데 애가 전혀 엉뚱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다. 애착 형성의 단계가 있어요. 태어나서 3개월 동안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뭐 자기가 남이 다른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본능적이에요. 베네짓이라고 하죠. 이렇게 애가 빵긋빵긋 웃는다. 그럼 엄마가 무척 좋아해요.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애착 기능이 작동돼 가지고. 그런데도 놀라운 거는 이때도 조사를 해보면 사람의 얼굴을 아이들이 선호합니다. 다른 이미지보다 사람의 얼굴을, 심지어 사람의 사진을 보여줘도 실제 얼굴을 더 좋아해요. 그 다음에 한 8개월까지는 낯익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애착 형성기라고 불러요. 반사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선택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낯익은 대상에게 선호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한 2살 때까지는 애착 인물에게 관심을 갖고 심지어 집착을 하고 자기의 목소리나 이런 것도 애착 인물, 되게 엄마죠. 엄마가 자기에게 빨리 올 수 있도록, 엄마가 자기에게 호감을 보일 수 있도록 이게 목소리를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의도적인 것이 나타나죠. 이때 나선이는 굉장히 공포와 경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돌 가까이 된 아이가 우는데 엄마를 찾느라고 우는데 아빠가 조용히 해 그랬다가는 이제 난리가 더 나는 거죠. 2세 이후가 되면 이제 동반자적 행동이라 그래서 엄마가 떠났지만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떠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참 나한테 좋게 해주구나. 이런 것들 이렇게 다수에게 애착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작되죠. 이 애착 반응 이론을 사실은 완성시킨 사람은 메리 에인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Strange Situation Procedure (SSP라고 하는 실험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8단계예요. 아이와 엄마가 그 실험방에 들어갑니다. 바깥에 관찰하죠. 한참 있다가 낯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실험 때문에 3분으로 전부 했지만 시간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데이터 때문에 시간을 이제 규제한 것인데, 낯선 사람이 등장하는데 엄마한테 잠깐 얘기를 하더니 뭐 아이한테도 하이 그러고 그래요. 그러고 3분 있더니 엄마가 나가버려요. 아이와 낯선 사람만 남아요. 그러더니 3분이 지나더니 엄마가 다시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낯선이가 퇴장을 해요. 조금 있다가 엄마도 퇴장을 해요. 아이는 갑자기 혼자 있습니다. 그러다가 낯선이가 들어와요. 그러다가 엄마가 재등장을 해요.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탐색, 그 흥미진진한 장난감이 가득한 방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얼마나 탐색을 하는지, 엄마가 떠날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낯선이와 긴장 상태는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 다시 만날 때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요. 근데 이제 존 볼비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와 아이 사이의 관계로만 봤어요. 그런데 이 에인스워스의 이 공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인간의 애착은 단순히 엄마와 아이만의 애착이 아니라 그 애착이 건강할 때 세계를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자기 세계 속에 웅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인간에게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착을 세계와의 탐색과의 관계에서 봤다는 점에서 우리가 에인스워드에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은 엄마와 건강한 애착과 동시에 세계를 건강하게 탐색할 수 있는 이 균형을 건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학령기 아동의 애착 반응을 보면은 이제 건강한 아이는 시큐어, 안정적인 반응을 하죠.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엄마가 있을 때 자유롭게 탐색을 해요. 낯선 이와 있을 때 비교적 경계심을 가지고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엄마가 떠날 때는 눈에 띄게 불안해해요. 그 다음에 엄마가 돌아올 때는 아주 기뻐해요.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 낯선 이에게 거리를 둘 줄 압니다. 이게 건강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양가적이다 하면 ambivalent,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저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혼돈스러운 것이죠. 아니면 resistant, 저항적으로 할 때는 어떤 때냐 그러면 엄마가 있어도 낯선 이를 불안해해요. 엄마가 떠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왔는데 엄마를 때리거나 엄마를 어색해해요. 이런 아이는 아이의 필요를 섬겨준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 필요를 갖고 아이의 필요를 섬긴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엄마의 감정이 맞는 건지 자기의 감정이 맞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감정을 남발합니다. 굉장히 히스테릭해요. 그러나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를 못해요. 왜? 남발된 감정이, 정제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애가 앰비벌런해져요. 엄마가 이럽니다. 야, 그것도 못하냐? 그래요. 그 아이가 칭찬 들으려고 그걸 해놔요. 그럼 왜 그걸 그렇게 했어? 애가 했으면 일단 잘했구나. 아, 어떻게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한 다음에 혹시라도 고칠 게 있다면 다음번에 우리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 좋은데 이 A 입장에서는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감정이 굉장히 공격적인 감정이 됩니다. 엄마가 나타난 방 가운데 엄마를 때려요. 공격적이 될 뿐만 아니라 처벌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자기 기분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기분을 꼭 나쁘게 만들어야 돼. 처벌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적극적인 경우고, 소극적인 형태는 무기력해져요. 도대체 이렇게 느껴도 반응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엄마의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 무기력해져 가지고 유혹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을 나누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에게 묶어두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죠? 그 스토킹이라든지 내 감정을 너에게 반응 안 해주면 이제 굉장히 이상한 병적인 현상도 생기고 그러죠. 자, 회피적, 디아들 사이드로 가는 건 뭐냐? 회피적이 어보이던트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필요에 엄마가 아예 무관심해. 엄마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든지 이러면,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부모가 돼요. 아이가 엄마의 어떤 자극을 유발시키려고 즐겁게도 했다가 뭐 안 되면 때도 쓰겠죠. 그래가지고 낯선 사람이나 엄마나 똑같아. 엄마가 들어오건 나가건 낯선이가 들어오건 나가건 아이는 그냥 자기 할 행동만 되게 하고 있어요. 감정은 메말라 버렸어요. 인지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와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이제 안으라고 시키거든요. 아이가 엄마를 피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감정을 억눌러요. 왜냐 그러면 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힘드니까. 내 감정을 억누르고 엄마의 감정에 내 감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감정은 메마르고 인지가 발달된, 이 주로 양쪽이 다 교수인 가정, 목사 가정 이런 데가 좀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감정은 억누르고 인지만 발달돼 갖고 이런 사람이 삼계탕을 먹으면 다 뼈에서 살이 하나도 남으면 안 돼. 그걸 다 발려서 먹고 뼈는 뼈자리에 순서대로 놔야 돼. 에? 나는 종이를 딱 깔고 여기다 뼈를 놓는데 다른 사람 상에다 뼈를 놓으면 확 터지는 거야 이게. 막 안절부절하고 질서가 다 깨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인지에는 두 가지 효율적 인지가 있고 이제 비효율적 인지가 있어요. 효율적 인지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겠죠. 비효율적 인지를 하는 아이는 공상 상상 쓸데없는 거 하는 아이들, 또 이런 아이에게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나오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장애로 봅니다. 하나님은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봅니다. 그 사람으로 봅니다. 옆에 분에게 넌 장애가 아니야, 인간이야 선포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아름다움이 각각의 나름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리고 앤스워스가 하지는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찾아냈는데 앤스워스가 이제 인정해준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혼돈적 아이, disoriented or disorganized. 이 아이는 엄마가 떠날 때 막 울어요.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근데 엄마가 돌아오면 거부해요. 굉장히 자학적이에요. 자기 몸을 막 때리고 이래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다른 장난감을 부순다든지 장난감을 쥐고 사정없이 흔들어댄다든지. 대개 이제 이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아이 출생 직후에 엄마가 심각한 충격이나 우울증을 경험한, 이 아이 태어나 임신해 있는 전후에 아빠가 무슨 뭐 딴짓을 했다든지, 아빠가 뭐 엄마에게 어떤 가해 행위를 했다든지, 우울증에 빠졌다든지. 실제로 이 혼돈적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엄마의 56%가
고등학교 이전에 양쪽 부모를 잃은 경우입니다. 굉장히 영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성인 애착 면담을 해봤어요. 앤스워드가. 그랬더니 하나의 진실이 발견됐습니다. 부모는 자기 어머니에게서 받은 애착 관계를 답습한다. 그 애착 관계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 외에는 나는 아는 게 없죠. 그런데 이것이 무의식적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 부모, 이 건강한 아이를 만들어내는 자율적 부모는 그 어릴 때 얘기를 시켜보면 좋은 일도 얘기하고 나쁜 일도 얘기하면서 모두를 적절한 감정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 거 저런 거 내가 다 지나왔으니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고 자유롭게 세계를 탐색합니다. 탐색하다가 이 에너지가 필요하면 엄마를 딱 돌아봐요. 이걸 이제 리퓨얼링이라고 합니다. 엄마를 딱 돌아볼 때 엄마가 아유 우리 애 잘하는구나, 아이고 이뻐라, 이러면 리퓨얼링을 탁 받아갖고 또 세계를 막 탐색을 해요. 무한정 가는 게 아니고 또 필요할 때마다 엄마를 딱 돌아봐요. 확인을 해요. 항상 자기의 중심 기점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큐어하죠. 망각적 부모, 이 부모는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 대부분의 기억이 희미해. 왜 그러냐 그러면 엄마가 회피적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적인 반응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이보다 엄마가 항상 상황이 옳으냐 그러냐, 잘 됐냐 못 됐냐, 내 뜻대로 됐냐 안 됐냐, 상황이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은 메마르고 인지적인 아이가 되는 거죠. 집착적 부모는 뭐예요? 특정 기억을 지나치나 세세하게 또 기억을 하네. 그때 엄마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헤어피는 뭐를 꼽았고 엄마의 눈가에는 주름이 3개 반 갔었고 그 표정은 이런데 하여튼 엄마가 이런 손짓을 하면서 뭐 하여튼 굉장히 집착적이에요. 이런 엄마의 양육을 받은 아이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지죠. 그래서 달라붙고 울고 불고 때를 쓰고 감정을 폭발시켜야만 엄마가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적이 되거나 굉장히 저항적인 아이가 된다. 그런 걸 발견했어요. 마지막 카테고리 미결적. 부모는 일관적인 기억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때는 또 저렇게 얘기를 해요. 대개 부모를 일찍 이해했거나 이 기억이 학대로 왜곡된 경우예요. 그래서 종종 아이의 양육에서도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학대나 거절 관계가 나타납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아이에게 잔뜩 화를 내고 아이를 처벌해 버려두는 거죠. 어쩌면 아빠가 받아야 될 벌을 아이가 다 받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결론을 얘기합시다. 저는 한 가지를 뚜렷하게 봤습니다. 저주 아래 인간. 내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를 꽁꽁 얽어매버린, 삶이 좀 어려우면 어때요? 힘들면 어때요? 생명은 날개를 펴고 훨훨 날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준 그 불안과 두려움에 나 역시 포로가 되고 사로잡혀서 한 번 제대로 날개를 못 펴놓고 그것을 내 아이에게 그대로 심어놓고는 아이 보고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날개를 펴. 제 30년 넘는 목회에 가장 인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죄책감. 부모가 원하는 성취를 내가 못 이루었다는 죄책감. 그게 제일 커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내 내면은 끊임없이 부모님한테 언젠가는 부모님이 그 원하셨던 내가 되어서 그 어릴 때 못 받았던 칭찬, 어릴 때 못 받았던 사랑, 어릴 때 못 받았던 용납 내가 받고 말 거예요. 그거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소리치고 싶은 얘기가 뭔 줄 아세요? I'm not your father. 이 오토리티 피겨가 되면 사람들이 그 부모에게 가지고 있던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시킵니다. 그 나를 보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뭐 똑바로 살아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예,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But I'm not saying that. 그뿐만이 아니죠. 생존이 점점 고차화되어 갑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는 건 뭐예요? 생존이 점점 고차화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안 굶으면 됐어요. 이제는 안 굶으면 그게 생존이에요? 아니요. 자녀 학교도 괜찮은데 보내야 돼요. 차도 그럴듯한 걸 타야 돼요. 찌그러진 차를 15년 된 차를 몰고 나가 보십시오. 나 자신은 자유하다 그래도 세상은 나를 그렇게 안 봐줍니다. 돈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권력이 점점 절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돈 때문에 이렇게 억눌렸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돈이 없었습니다. 실전적으로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점점 더 못 누립니다. 불행해요. 우울증은 이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증세예요. 신경성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중독되었든 중독되지 않았든 중독성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미 중독되어 있습니다. 제일 쉬운 예가 패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드는 거 나도 들어야 되잖아요. 자유하세요 정말? 교회 오실 때 비닐봉지에 물건 넣어 갖고 오시죠? You can. 그렇게 오셔도 뭐가 상관할 거 없어요. 이미 중독이 돼 있어요. 그 결과로 우리 조상들은 알지도 못하던 온갖 장애들에 시달리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세상 풍조에 우리는 억눌려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And 99% of who I am is already made and determined. Is that all? 언어 정신과 의사도 고쳐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움을 줄 수 있죠.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정세가 아니라 생명의 본질 자체를 보라는 것이죠. 성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유업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유업자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딱 컨트롤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한 세상이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 이 창조 세계에 키를 쥐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왜냐 그러면 인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피어난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주셨어요. 이 생명 속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돈 많이 번 사람은 불행은 물러가라. 그럼 불행 안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돈을 어느 정도 갖고 나면 불행 지수는 똑같아집니다. 명예나 사회적인 성취 이런 것들 좋은 것이면 열매로 누르는 것이지 그것의 권세와 능력이 없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피어나는 길이 무슨 길이냐? 죄와 실패를 넘어서 회복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하셨죠.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취소하셨습니까? 취소 안 했습니다. 4장에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팀 쉘.
팀쉘, 너는 다스릴지니라. 옆에 분에게 팀쉘. 생명의 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은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넘어서, 상처를 넘어서, 저주를 넘었을 때 생명이 생명되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얻었기로 어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기쁨과 즐거움은 생명에서 피어나지 생존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서 내 지키고 있다. 기쁨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예, 잘 서바이브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게 서바이브 할 수 있어요. But you're not gonna have a joy. You're not gonna have happiness. 행복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 탕자의 심령, 이 탕자의 비밀, 그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 절망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에 구해봤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충성해봤습니다. 이 세상 나라 시키는 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었어요. 내 자녀를 죽이고 있었어요. 역사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절망이 선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종교적인 어떤 내용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내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말은 그 동전의 디아들 사이드를 보면 파탄된 삶의 고백입니다. 내 삶이 파탄된 삶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멀리 가지 말고 그까지만 갑시다. 정말 나는 살만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사랑 한번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어쩌면 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주만 나눈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파탄될 수 있습니까? 파탄이 은행 잔고에 잔고 없으면 파탄입니까? 바로 그 각성의 시간이에요. 내 메말랐던 삶, 내 가난한 삶과 종지부를 찍는 순간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겸비해지는 거죠. 겸비의 반대가 뭡니까? 완고입니다. 완고. 내 생각으로 내 논리를 만드는 것이죠. 생각에서는 항상 논리가 나옵니다. 행동에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저주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거짓밖에 없습니다. 생존은 쉽고 생명이 어렵게 보입니다. 현상 속에는 그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초월성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양육된 대로, 내가 살아온 습관대로 그동안 나를 지켜준 역설적인 내 불안과 두려움, 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꽁꽁 얽어매고 난 요 안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해온 그 자리에 38년 된 병자로 있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총결론으로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저주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진실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피어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